돈을 쓰면서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물어보면은 사람 무안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깡패도 아니고 각종 가격을 디테일하게 여쭤보면 이런 거 알려드리면 저희 잘린다. 당연히 공개해야지. 전 남친 뺏겨먹으려고.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일 머리 싸매는 문제의 스드메. 전부 패키지에 가격이 꽁꽁 가려져 있는 데다 막상 방문하면 야간 촬영하시면 추가금 있고요. 앨범 페이지 장당 33,000원에 액자 변경은 기본 20부터인데 완전 기본이라서 드레스 신상이나 프리미엄은 더 비싸요. 본식날 피부 광나게 하는 부스터도 있는데 이런 관계로 추가금 호객행위의 진절머리를 느끼는 사람들이 한 트럭인데요. 그냥 물 떠놓고 둘만 씩 올리고 싶다. 드디어 지난달 11월 스드메 가격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앞으로 예식장업, 결혼준비 대행업 사업자들은 스드메 각각의 요금과 추가 옵션의 내용, 요금까지 자체 홈페이지나 참가격에 공개해야 하는데요. 아니 근데 등록된 업체가 이게 전부야? 최소 추가금이 110만 원, 최대 추가금이 330만 원이면 이게 무슨 소용이야?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이 제도,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참가격에 올라온 대행업체는 단 5곳. 자체 홈페이지에 있나 싶어 유명 업체들의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봤지만 스드메 각각이 어떤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그래서 얼마, 드레스가 그래서 얼마, 메이크업이 그래서 얼마 이렇게 각 항목들의 총합이 없거든요. 서비스도 그 세부 항목들이 적혀는 있거든요. 뭐 A, B, C, D, E, F 등 이런 식으로 등으로 그냥 끝내요. 그러니까 이 항목들이 그게 전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각 항목들이 얼마인지도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또 막 따지고 들고 이러기도 되게 그래요. 왜냐면은 이분이랑 1년 가까이 연락을 계속하고 이분이 잘해주셔야 나도 믿고 이분의 결정에 다 따를 텐데 한번 할 때마다 100 이상 돈을 쓰면서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물어보면은 사람 무안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깡패도 아니고 대행업체 상품, 즉 플래너를 끼지 않고 따로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은 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 찾아보고 좀 발품 팔아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플래너도 없이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정작 중요한 내용, 뭐 가격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다 비공개고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추가금 관행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나마 참가격에서는 대략 어떤 옵션이 추가되는지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업체가 공개하는 항목은 너무 부실하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공정위는 그저 추가금 예시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까지는 반드시 써야 한다는 규정을 정하지는 않아서 업체마다 공개하는 옵션이 다르거든요. 스튜디오만 쳐도 야간 촬영 있냐 없냐, 야외 촬영 있냐 없냐, 드레스도 프리미엄 라인이 있냐고, 몇 벌 입어보냐, 뭐 메이크업도 직급이 뭐 원장님 직급이냐 그런 것 따라서 또 달라져가지고 결국 가서 저희가 정해야 확실히 알 수 있어서 많은 대행업체 사이트 역시 선택 옵션은 아주 기본만 안내하거나 별도 문의라 적어두고 있는데요. 손품을 팔아 대략적인 옵션을 예상하더라도 막상 스케줄이 시작되면 추가금 무한 생성 마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제가 드레스 갈아입을 때마다 머리 세팅 해주시는 분들을 섭외를 하는데 40만 원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빨간 드레스 입은 게 있는데 그 20대 안에 그게 못 들어가면 그거를 나 1일 해줄 거냐 인생에 한 번인데 또 그 드레스가 라인이 있어요. 조금 더 비싼 라인에 속하는 드레스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추가금 100만 원이 붙는다든지 이 정도는 기본으로 넣어주셔야 앨범이 허전하지 않다. 보통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신다. 그런데 페이지당 33,000원이다 라고 갑자기 가격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아 미안하다. 우리가 말 못한 거 맞다. 그럼 뭐 페이지를 좀 빼든가 조절을 해라. 스드메 계약서에 고지된 금액이 320만 원인데 스튜디오를 200만 원 이상 추가로 거의 총금액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랜만에 그 스튜디오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네, 여전히 그 홈페이지에는 숫자는 일절 적혀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소에서 최대 범위로 가격을 고시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본 금액은 얼마나 기본인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추가되는 건지, 최소 최대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어느 정도가 평균인 건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 가격 써놓은 거는 제일 좀 안 좋고 초라해 보이는 거로 해놓고 계속 추가금을 붙이려고 할 것 같아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결국 가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이 상품이 어느 정도 추가금이 붙느냐 그거를 확인해봐야 결국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크게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최대가 적혀 있으면 최대는 뭐, 아, 이거 이상은 안 들겠구나 싶은 느낌은 드는데, 최소 추가금은 무조건 붙인다는 느낌인가? 그럼 뭐지 싶은데, 깔고 간다는 건가? 스드메 가격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지만 예비 부부들은 여전히 가격 깜깜이와 추가금 폭탄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게 현실. 이에 웨딩 업계는 성수기, 비수기, 계절, 옵션, 경력에 따라 수십 개가 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공정위 또한 업계 불만이 심해 최소에서 최대 방식의 가격 공개가 최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예비 부부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드레스 한 번 입어보는데 가격이 1,000원, 2,000원이 아니잖아요. 길거리 옷가게에 가도 10,000원짜리 티셔츠에도 10,000원이라고 붙어있고 50,000원짜리 잠바에도 50,000원이라고 붙어있고 그 작은 것들도 다 가격이 택이 붙어있는데 왜 드레스 샵은 그게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드레스의 품격이 떨어져서 우리 업체 뭔가 그런 분위기와 맞지 않아서 저는 그거는 다 개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미용실이나 그냥 메이크업 샵 예약할 때도 어떤 실장님이 하느냐, 뭐 원장님이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다른 거 다 적어놓잖아요. 솔직히 그게 되게 복잡한지도 전 잘 모르겠거든요. 복잡하더라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건 복잡한 걸 계산해서 본인들이 우리한테 청구하잖아요. 실제로 전문가들 또한 지역과 날짜,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숙박이나 항공권, 옵션별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자동차를 예로 들며 복잡한 조건이라도 충분히 셀프 견적을 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가 진짜 리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고 추가적으로 과금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일단 기본일 것 같고요. 나아가 가격 정보, 누설 금지 조항 등 독소 조항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냥 거의 90%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말씀하시거나 올리시면 안 된다. 이거 저희가 다 찾아본다. 뭐 이런 식으로. 소비자한테 불리하거나 소비자의 선택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은 사실은 무효이긴 하거든요. 불투명성을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소 조항에 대한 부분들은 폐지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대행업이라던가 예식장업이라던가 뭐 이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면에 커넥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을 못 올리게 되면 다른 데서 올릴 수 있는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단위마다 영역마다 공개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 아직 바뀔 게 많아도 한참 많아 보이는 스드메 시장. 인생에서 중요한 날인 만큼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무엇이 가장 먼저 변해야 할까요? 지금은 자산이 가장 큰 고민인데 이 지금 들어오는 이 조그만 월급으로 30년 뒤에 내 애기랑 어떻게 남편이랑 살아야 될지 약간 조금 막막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나는 너처럼 뭐 예체능도 아니고 아무 기술도 없는데 무조건 엔잡을 하고 싶다. 난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를 가장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회사만 다니긴 불안한데 그렇다면 내가 회사 밖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청년들의 마음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머리가 아픈 건 해가 바뀌어도 똑같거든요. 취업만 하면 고민 끝! 행복 시작! 아니냐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취업만 되면 저도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집 살 돈도 많이 구해야 되고 뭐 차 살 돈도 구해야 되고 세상을 이만큼 알았다는 거를 그제서야 느끼더라고요. 취업이 고질적인 청년 문제 중 하나인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최근 많은 청년 전문가가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엔잡러의 증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거나 1인 가구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것, 또 불안정 노동을 여러 개 병행하는 엔잡러로 수익을 내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자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에 있는 청년이 서울에 와서 일자리를 가지게 됐다고 해도 주거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고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가구의 형태가 변화하며 1인 가구의 가장이 되었으니 청년들의 입장에선 안정적인 자립도, 자산 형성도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니 직장과 엔잡을 병행하거나 아예 엔잡러 또는 긱 워커로 살아가는 청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됐죠. 정말 골치 아픈 우리, 아니 청년 문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청년 문제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다각도로 분석해 청년 정책에 반영해야겠죠. 당연하지만 너무 이상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취업 외에 이런 다양한 청년 문제 대부분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수면 위로 드러난 경우가 많습니다. 한 2010년경에 청년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정부가 지원 정책을 만들어내고 했지만 우리의 삶이 나아진 게 없었다라는 목소리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최저주거 기준 미달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자산 형성이라던가 불안정한 노동도 포함해서
문제를 발굴하는 것, 그 시작점에 이미 청년들이 있던 겁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려는 시도도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된 청년 보좌역 2030 자문단이나 벌써 8차례 개최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죠. 얼마 전 열린 청년정책 공작소도 그 일환입니다. 청년정책 공작소는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참여해 다양한 청년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는 토론회로 대중매체의 관점이 아닌 청년들의 관점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집된 의견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부처나 기관들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전달한 의견들을 가지고 이제 부처에서 새롭게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조금 더 개선하고 다듬는 데 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말한 모든 의견이 다 직접적으로 곧장 청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집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다듬고 또 필요한 제도를 만들거나 법을 개정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는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이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어떤 거를 좀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엔잡 같은 경우에도 논의는 많이 되고 있고 그에 대비하는 사회 안전망들을 우리가 구축해야 될 거예요. 사회보장제도들을. 근데 실제로 그 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많이 안 잡혀요. 많이 안 잡히다 보니까 또 그런 주제들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론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나눠가는 것이 도움이 되고 물론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이 지치거나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긴 호흡으로 이게 참여했던 청년들이 추적할 수 있게 투명하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참여하는 청년들이 소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마련될 필요도 있겠죠. 정부는 올해에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다양한 자신들의 잠재 가치를 발휘를 하지 못하고 생활고나 빠른 취업만을 위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취업 전에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더 좋을 것 같고 회사 안이나 회사 밖에서 둘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노동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긱워커들을 위한 제도, 수익화를 직접적으로 시킬 수 있게 기관이나 개인으로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이 있다거나 단순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랑 자기가 수익화 시킬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막 꼬집는 친구들도 있고 뒤에 서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에너지 드링크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물 마시듯이 이렇게 마셔요. 6시간 32분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입니다. 10시간 22분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공부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보다 공부 시간이 더 긴 요즘 고등학생들.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들 18.7%는 불면을 겪고 있습니다. 10대 학생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직접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단톡방에 초대된 3명의 10대 학생. 학교 마치자마자 바로 학원을 가가지고 저녁을 갔다 와서 먹어요. 학원 자체가 10시가 좀 넘어서 끝나서 도착하면은 거의 11시여가지고 그때 밥 먹고 하다 보면은 늦어져요. 학원이 끝나면 10시여서 집에 도착하면 10시 반쯤 되니까 그때 씻고 그냥 자요. 가끔은 목이 거의 360도로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요. 초록우산이 아동의 하루 생활 시간을 분석해 발표한 2024 아동 행복 지수에 따르면 실제로 아동의 수면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평균으로 보았을 때 2021년 8시간 14분이었던 수면 시간이 올해 7시간 59분으로 15분이나 줄었죠. 심지어 10명 중 1명은 평소 잠드는 게 어렵거나 자주 깨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좀 피곤하진 않아요? 학교에서 좀 피곤하긴 한데 커피 좀 마시면은 괜찮아요. 자기 막 꼬집는 친구들도 있고 뒤에 서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에너지 드링크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물 마시듯이 이렇게 마셔요.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약간 계속 마셔요. 커피로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자해 혹은 자살 생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위험이 높아집니다. 불면을 겪는 학생들이 아동 행복 지수도 더 낮게 나왔죠. 이렇게 수면 시간은 줄어든 반면 공부 시간은 훨씬 늘어났습니다. 방학이라서 그나마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개학하면은 좀 더 불안하지 않을까. 그 공부하는 앱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순공 시간만 막 12시간 막 되고 10시간 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공부 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경우 학업 시간이 45분 더 길었고 특히 학교 수업 외 학습 시간이 37분 더 길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학교 끝나면 곧장 학원으로 가는 셈이죠. 그럼 어떤 아이들이 아동 행복 지수가 높게 나왔을까요? 여가 시간에 보호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았습니다.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활동하는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45.42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37.18점, 8.24점이나 차이가 나죠. 초록우산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여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학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아이들의 일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정에서 특히 해야 될 부분은 아이들이 하루 스케줄이 대부분 공부 시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수면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라던가 가족이 다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각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17개 시도 중심으로 일상에서의 지역 격차, 행복 격차를 좀 살펴본 그런 시도를 했었고요. 아동 행복 지수가 높은 상위 5개 지역 아동은 하위 5개 지역 아동보다 친구, 선생님과 대면 교제하는 시간이 많았고 학교 수업 외 학습 시간이나 미디어 여가 시간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위 5개 지역은 경제 성장률이 높고 문화 및 체육시설, 공원 등이 많은 지역들이었죠. 향후에는 아이들이랑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우리들의 일상 행복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평가하는 노력들을 아이들과 같이 해보는 다차원 행복 지표까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학교 가거나 학원 가거나 그래서 시간 때문에 게임을 오래 못 하는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PC방 가서 게임만 한번 계속 해보고 싶어요. 일단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고 싶어요. 시간도 있고 돈만 있으면 일단 해외여행부터 가고 싶어요. 가족들이랑은 시간 다 맞으면 풀빌라 잡아서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다 같이 놀고 싶고요. 뭐 친구들이랑은 뭐 좀 부산도 가고 새로운 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놀 수만 있다면 행복하다는 아이들. 오늘만큼은 아이들이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주면 어떨까요?